송대관님과의 일부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는데 사연 주신 두 분의 사연도 좀 먹먹한 사연인데 또 힘이 되는 노래를 들으니까 네. 저희도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어디 아프고 돈 문제도 있는 것도 머리 아프지만 법적으로 뭐 걸리면요. 그죠? 예.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진짜 힘 빠지는 일이라고 또 가슴 저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본인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도 억울한데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뭐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대법관 우리나라에서 이 법률가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신 몇 분 꼽는 게 이제 대법관이시잖아요. 그 대법관 출신인 분이 나오시는데 유튜버입니다. 네. 차산 선생 법률 상식이라는 유튜버의 주인공인데 아마 여러분 그분 이런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대법관을 지내신 박일환 전 대법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나저나 대법관 하면은 이게 몇 분이서 하시는 거죠? 13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임기가 임기는 6년이고요. 6년이고요. 1년에 한 두 사람씩 바뀐다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미국은 이게 종신입니까? 미국은 특수하게 이제 그 연방법원 판사는 다 종신으로 해놨습니다. 그 지방법원 단위 주 단위에는 그렇지 않고 임기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다 종신이에요. 예.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실 그렇지. 때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자리입니까? 물론 미국하고 한국은 이제 제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판결을 끝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신데 언제 법관이 되셨나요? 법관 되기는 1978년에 네.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법고시라는 용어를 안 써서 고등고시라고 했나요? 그때도 사법고시. 사법고시인가요? 예, 예. 사법시험이라고 했어요. 사법시험. 근데 이제 사법시험을 패스하면 사법연수원에 가시죠? 그렇지요. 예. 통상은 성적순으로 법관이 되시고 검사가 되시고 변호사가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저희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닌가요? 저희들 때는 네. 판사 검사가 그냥 한 사람이 판사 가면 그 다음 검사 가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했는데 이제 그 뒤에 300명 뽑고 난 이후부터는 그 전에는 얼마나 뽑으셨는데? 그 전에 저희들 때는 60명 뽑았습니다. 와 최고 많이 뽑을 때 사법시험은 몇 명 뽑았죠? 이제 그러니까 300명 되고부터는 이제 그렇게 쭉 뽑았고요. 네. 그 전에는 뭐 80명도 뽑다가 또 20명도 뽑다가 오. 또 아주 적게 뽑을 때는 또 뭐 5명, 10명. 300명이 아니라 또 훨씬 많이 뽑았을 해도 있다고. 그때 저희들 때부터는 이제 정원제를 하자고 해서 뽑았고 저희들보다 한 3, 4년 위에는 60점을 해가 점수를 맞으면은 많아도 합격시켜주고 상대평가로 적으면은 안 해줬는데 네. 사실상 점수를 너무 박하게 줘가지고 네. 뭐 보통 1년에 한 20명에서 30명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원제로 뽑자고 해가 바꿨습니다. 뭐 궁금한 건 좀 여쭤보세요. 대법관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네. 사실 저는 이제 의사니까 예. 의료계는 이제 물론 이제 대법관님처럼 이제 존경받는 네. 분은 계시지만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포지션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제 친구도 이제 법조인도 있고 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진짜 중요한 자리고 그렇죠. 이게 어떤 뭐 세속적으로 자리가 높다 이런 걸 떠나서 네. 되게 중요한 이제 마지막 판결. 그 네.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 되게 그러니까 대법관님이 유튜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동료 선후배 대법관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가 저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동료쯤 되는 분들은 유튜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사실 이제 그 독자들은 거의가 30대, 20대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와우. 이제
내 나이 또래들이 우리 또래가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알았는데 네. 60대 이상은 뭐 1%도 안 됩니다. 그래 연령 데이터를 주잖아 유튜브가요. 한 55세 이상은 뭐 어떨 때 간혹 한 1, 2% 됐다가 네.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더 이제 또 그런 데 민감하지 않으니까 네. 더 없지요. 30대가 사실은 대법관님 출신 네. 법조인 만나요. 이거 그렇지. 40대도 어렵고 사실 50대도 그렇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래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동기생들하고도 가끔 저녁도 드시고 뭐 예, 이렇게 예? 여가도 같이 하시고 그럴 텐데 단연 화제가 되겠어요. 화제는 되지만 그분들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뭐 이제 유튜브를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죠. 예. 이 15만 명이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숫자인지도 그러니까요. 글쎄, 잘 모르시겠네요. 모르죠. 예. 잘. 예. 1000명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이제 대법관님? 원래는 이걸? 이제 제 딸이 그 아버지도 그 책 쓰고 뭐 다른 사람들 다 은퇴하고 나면 그런 거 하는데 책을 쓰면 쓰기도 힘들잖아요. 그 전체를 다 그렇지. 써야 출판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유튜브 아마 토막토막 해가지고 올리면은 자제분이요? 반응도 오고 음. 또 올리기도 그 이제 쉽다 이거죠. 그럼 좀 자제분이 도와주시나요? 편집이나 이런 거? 편집은 이제 제 딸이 이제 자기가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자막만 입혀주는 걸로 그럼 찍는 거는요? 찍는 건 제가 찍고. 직접. 오.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찍으시면 주제도 제가 정하고 그냥 원고도 제가 정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이제 딴 남이 해줄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차산 선생이라는 그 유튜브 이름은 어떻게? 근데 차산은 제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호 같은 걸 이제 예. 손자들한테 지어주고 하니까 예. 그때 저한테 이제 지어주고. 어떤 의미입니까? 차산이.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 차자는 건 그냥 이것저것 하는 이제 예. 이산 저산이라는 이산 뜻이죠. 저산. 예. 예. 동네에는 저산이다. 근데 법률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참 어렵죠. 뭐든지 다 어렵죠. 우리 사회 지금 뭐 신문에 나오는 일들의 상당 부분 다 법률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법적 분쟁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이제 그건 해석도 예, 있고. 분쟁이 생기면은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법이 어려워지죠. 자꾸. 뭐 이게 진료하면 거의 몇 분 계시는 게 이게 그 스트레스 중에 되게 큰 게 소송 스트레스.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이렇게 네. 소송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좀 시간도 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법률이 좀 어렵고 네. 그 일반 상식이랑 법 상식이 좀 다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예. 되게 좀 또 스트레스 요인 아닌가 그것도 이제 싶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고 원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법이란 것은 일반적인 그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쉽게 하면 등기 같은 것도 네네. 등기를 믿고 사면 보호돼야 된다고 지금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기가 잘못된 등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 그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를 믿고 땅을 산 사람은 땅을 뺏기게 되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면 그거는 등기소에 가서 항의해야 되나? 근데 등기소 가서도 왜냐면 당사자들이 또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 신청하고 하니까 그걸 이제 일일이 그걸 그 등기소에서도 형식적인 심사를 하지 그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등기부를 믿고 사면은 다 보호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하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원주인이 또 땅을 뺏기게 돼요. 자기는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렇죠. 자기 명의의 땅에다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해가 팔아버리면 또 뺏기니까. 그 이제 결국 이쪽 저쪽이 다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범죄자가 있으면은 선량한 사람이 이쪽 저쪽이 다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구독 누르겠습니다. 예. 다 봐야겠습니다. 등기 나오니까 굉장히 민감해지시는데. 그게 아주 그게 미묘하지만 제가 구독자 수 한 명 늘리겠습니다. 단순한 상식으로 상식이 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식도 따져 보면은 제도를 이해하면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네, 책을 쓰시면은 텍스트가 조금 깊은 호흡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친 매체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것은 댓글도 이제, 보십니까? 차마 댓글은 제가 다 봅니다. 대법관님 그 댓글에 악플 다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났더니
댓글에 이제 악플이 없는 유일한 채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니까 잘못하다가는 또 그래서 그 재밌는 표현이 강제 팬 미팅 하러 가야 된다 이런 표현.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서에서 부르면 가야 되니까. 강제 팬 미팅. 투자 유튜버는 반이 악플인데. 근데 사실 제가 이거 하나 좀 그 법률 상담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를 사칭해 가지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할 거 없이 문자로 사칭해 가지고 계속 조직적으로 사칭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니까 피해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다 또 리딩방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칭해가 남한테 피해를 끼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든지 뭐 그래 되겠죠. 네. 그러고 이제 어떤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사칭 당해가지고 명예라든가 이제 업무상 신용이 훼손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명예가 굉장히 훼손됐다고 그렇죠. 근데 느끼거든요, 이제 사실. 사실 이제 제3 그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해야 경찰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뭐 얼마 그걸 믿고 했는데 내가 좀 손해를 봤다 하고 하면 그건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든지 할 것이고 이제 사칭 당한 사람은 금전적인 피해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명예훼손. 명예나 업무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했던 그 제 사진을 다 도용해서 거기 쓰고 그렇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한 군데서 계속 하면은 소송을 해서 금지도 청구를 하고 또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단타식으로 한 번 하고 또 가고 또 한 번 하고 딴 데 가고 또 사람을 자꾸 바꿔가지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으면서 네. 근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바지 사장을 내셔가지고 자꾸 하고 이러면은 참 그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뭐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 뒤에 숨은 이제 주범을 골라내면은 더 좋은데 근데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걸 이제 법원까지도 안 가니까 예를 들면 수사나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까지 진도가 안 나가 버리니까 네. 법원에서 당신 유죄입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렇지. 예. 네. 수사 조사 단계까지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특정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뭐 경찰관들이 그런 강력 범죄도 많은데 거기까지 이제 신경 써서. 근데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이게 피해자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피해자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김프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하고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뭐 일종의 뭐 정치적으로 이게 네거티브한다. 네거티브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들이 문자가 오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아, 너 진짜야 이거? 근데 말을 그렇게 그냥 순화시켜서 했지 감정적으로는 이 친구 안 되겠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러 차례 그걸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지금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나오는 새로운 법률적인 문제죠. 명예훼손, 뭐 댓글 달아가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옛날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런 범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만 일어나니까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지금 이제 신종 범죄죠. 신종. 센터장님도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네, 저 메신저 같은데 네. 제 이름으로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애널리스트 몇 명으로 채널을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도 뭐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뭐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쉽게 되고 또 빠르게 되고 하니까 그런 범죄가 이제 어떻게 법관을 꿈꾸시게 되셨어요? 뭐 저희들은 이제 60년대 70년 초반에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뭐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교편 잡았으면서 이제 다니는데 보니까 판사들하고 이렇게 좀 같은 하숙집에도 있고 해서 보니까 그래도 좀 가장 할 만한 직업이다 하고 저한테 좀 많이 주입을 시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네, 그래서 그럼 뭐 나중에 변호사 하면은 또 평생 직업이 되니까 자유 직업이 되니까 의사 변호사가 제일 좋은데 뭐 의사는 또 힘들지 않느냐 오래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뭐
법대 한번 가보라 그렇게 네, 해서. 법대를 가셔서 그 사법 시험을 몇 학년 때? 저는 이제 졸업하면서 원래 졸업할 때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6개월 뒤에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했죠. 뭐 바로 합격한 편이죠. 그러네요. 네. 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겠어요. 뭐 열심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한 사람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아유, 그래도 뽑는 사람이 워낙 적게 적어가지고요. 뽑으니까 지금보다 그 훨씬 별로 어려웠을 이제 것 공부를 같습니다.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많았고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한 2차 시험을 치면 한 1,500명, 1,200명 정도 시험 보아서 그것은 60명 뽑았으니까 뭐 경쟁률은 높죠. 그래서 뭐 전국에서 보는 사람이 이제 지금처럼 몇만 명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아니 좀 그냥 재밌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대법관님이. 친구분들은 유튜버가 뭔지 15만 명이 뭔지도 감이 없는데 예. 좀 크리에이터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청년이다, 지금 이 시대 청년이라고 하면 뭐 이런 직업을 한번 가졌어도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혹시 좀 유튜브 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요새 태어났으면은 외국어 공부를 좀 더 해가 뭐 잘할 수 있었겠죠. 예전에 가르쳐 주는 선생님조차 잘 못했으니까. 네. 그렇으면 뭐 해외에 진출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어떤 뭐 유튜버도 좋지만 이제 금융이나 법률이라도 좀 국제적인 그런 분야에 종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예. 3%에 출연하셨겠네요. 미스터 칼리지. 아 그렇죠. 저희들 때는 막 하도 그런 공부를 학교에서부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학번으로 하면 몇 학번? 69. 학번. 제가 67년생이니까. 근데 뭐 저랑 뭐 나이 차이가 거의 뭐 그러니까 안 나요 거의 뭐 보이세요? 그냥 뭐 형 정도? 네. 제가 우선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그때 중학교 때인가에 영어 교과서는 아니고 학습지에 핫도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핫도그 먹는 핫도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단어 두 개는 쉬운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핫도그를? 네, 핫도그를.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좀 평생 저는 해보신 뭐 주식 저도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하면 이제 주식이 떨어진다고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 딸이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요? 현지? 그래서 이제 많이 저도 금융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기 투자로 개별 종목은 하지 않고 펀드를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직 펀드 매니저세요? 예. 지금? 그 편집 도와주시고 그 예, 따님이요? 예. 그러면 3%에 나오시고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보고 직급도 좀 높은 근데 그 분은- 딸은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 주로 근무를 안 했고 네. 이제 미국 월가에서 한 5년 하고 또 홍콩에서 또 있다가 이제 최근에 한국 와서 한 4년 5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주식은 그냥 지금은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분산 투자해서 뭐 대부분 이제 부동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네. 뭐 집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펀드에 주로 넣어놨습니다. 그 혹시 재테크나 주식 쪽에 뭐 고민이나 뭐 혹시 상담할 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좀 일기장에 써보려고요. 대법관님을 상담해드렸다. 그러네요. 아닌 게 뭐 그러네요. 아이고 저는 뭐 그래서 딱 사고 나면 잊어버리고 장기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3년 뒤에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30년 뒤에 팔아야지 왜 지금 팔냐고 30년 뒤에? 30년 뒤에는 돈 필요할 때만 팔으라는 거죠. 그러시군요. 야,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이 방송에서 만난 가장 대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69학번. 그렇습니까? 네. 네. 실제로 유튜브 환경에서는 사실 드문 일이죠. 근데 또 다시 직접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지금 실버 버튼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한문 그 분 있잖아요. 43살. 그분도 사실 그죠? 그럼요. 네. 네. 천리키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 대법관님 모시고 저희가 사연 하나 좀 읽어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요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 10페이지요. 예. 페이지 11페이지. 예. 네.
저는 현재 로봇 산업에 대해 공부 중입니다. 작년에 메타버스에 빠져 있어서 내내 공부하다가 장투할 종목도 찾았고 산업이 본격화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돼서 또 다른 산업을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로봇 산업이 1번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인구수 감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수 감소는 너무 급격히 감소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걱정되는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라가 돌아가려면 무인화에 도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찝찝해요. 과학의 발전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긴 하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는 게 가끔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앞으로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더 많은 비율로 공장 자동화나 무인화를 꿈꿀 텐데요. 기존의 단순 노동을 하시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배민, 택시기사, 버스기사, 공장 자동화 등등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만 있을까요? 보고 있지 않으면 로봇 산업은 더디게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부딪힙니다. 당연히 자동화가 갑자기 내년부터 휙 하고 자리 잡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인력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로봇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직 투자하기엔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 로봇 산업 가깝지도 않지만 멀지도 않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저에게 지혜를 들려주세요. 로봇 산업과 더불어 앞으로의 미래 기술들은 윤리적인 문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보험 처리, 유전자 과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에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할지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항들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또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법관님도 그 이런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이런 거 이제 저 대법관 시절이나 판사를 하실 때 관련된 판결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런 이슈 가지고보다 저는 뭐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혜를 높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5%밖에 안 짓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럼 그 90% 사람들은 그럼 다 인간이 됐을까요? 농사가 기계화돼가.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도시에 나서 그때는 없었던 직업에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로봇 산업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직업인 인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집에 와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또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서 네.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전처럼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창의적인 사람을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하면은 자기가 먹을 것을 얼마든지 벌어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그렇죠. 일이 없지 않나. 저는 예. 그랬습니다. 예. 로봇이 요즘 각광받죠? 네. 로봇 주식이? 네네. 주가도 뭐 글로벌하게 예. 정밀 기계나 이런 쪽의 주가가 괜찮은 네.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엔 장기적으로는 뭐 최적화된 일을 거기에 맞게 적응해서 사람들이 하리라는 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 쓰신 것처럼 저는 인구 감소 자체가 그냥 이 땅이 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 제 생각에 나름의 그 정합성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건데 근데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뭐 로봇이나 이런 게 대체가 되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른 기술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뭔가 새로운 발명이 많지 않아요. 이를테면 자동차, 그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동력이었죠. 증기기관 같은 예, 거.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였고요. 예. 3차 산업혁명은 뭐 통신? 컴퓨터나 인터넷 뭐 이런 걸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융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긴 하지만 뭔가 과거의 기술보다 파이를 많이 키우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약간의 사회적인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한데 택시 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이해관계 충돌인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타다가 불법화돼서 그럼 택시가 잘 되냐면 택시 잡기 어렵잖아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택배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럼 이걸 그냥 놔둬가지고 택시하는 사람이 그냥 그 하시는 분들이 택배로 가는 게 맞냐라 그러면 이게 또 택시가 주는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낙관론인데 뭔가 이해관계의 조정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중국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기술이라기보다 조금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그냥 이거 하자. 그럼 그냥 하면서 뭔가 기존 이해관계들의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기술이 도입이 되었을 네. 때 이해관계의 조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투자자들이 가질 그 성과도 되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의학계에서도 이게 사실 로봇 크죠. 네, 네, 그죠? 뭐 그래서 유전자 가위 같은 것도 네, 있습니다만. 뭐 이미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스마트 중독, 소셜 미디어 중독. 그러니까 두 기술이 나쁜 거냐? 뭐 이런 질문 받는데 뭐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가 커넥션, 만남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그 기술이 발전한 거지 기술이 누굴 만나고 싶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그 발전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한목적적인 거고 이제 항상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뭐 사회적 합의나 좀 그걸로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게 잘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거지. 이제 뭐 그 기술 자체가 대법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자체가 문제다 볼 건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뭐 AI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벌써 적용되어 있고 뭐 콜센터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어서 네이처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적용할 때 우리가 약물을 일상, 이상, 삼상, 사상 하는 것처럼 이 인간한테 유해한지 아닌지 좀 법률적으로 구속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있겠네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저기가 AI인지는 알려줘야 된다. 이런 좀 뭔가 그 나 그런 생각 못 해봤네. 네. 왜냐하면 벌써 그 이제 해외 연구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 정치 평론을 잘하는 5명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다음에 AI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디베이팅을 시켰더니 졌지만 거의 벌써 90% 수준인 거예요. AI가. 네. 그럼 그 AI한테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러닝을 시켜갖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좀 좋은 의도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이 AI가 그래도 좀 선한 쪽에 역할을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최소한 AI인 거를 알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규제를 그렇죠. 받으려면 이제 법률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거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많이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시죠? 느끼죠. 저희도 사실 한 30대 40대는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살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예. 그때는 우리 평균 한 어른들이 60. 사는 그 라이프대로 우리가 그렇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2000년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사실 좀 어리둥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또래들은. 네. 근데 뭐 가만히 뭐 옛날에는 70세, 80세 전에 다 죽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가만히 거의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지금. 근데 걱정하는 이제 걱정이죠. 학번으로 다시 추론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대법관님이 8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정정하시네요. 그러는 거 80. 진짜요? 네? 그 제가 대학 다닐 때가 벌써 50년도 더 지났으니까 사실 50년이라는 세월을 어른으로 산다는 게 옛날에는 거의 상상이 안 됐거든요. 저는 뭐 제 개념은요. 뭐 69년생이랑 69학번은
그냥 말로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80대 중반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20을 하는데 30을 했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야, 어쨌든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 대법관 그러면은 그냥 판사 검사만 해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의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검사들이 이거 뭐라 그래요? 여기 이거 그 문서 본다고 골무 이렇게 해가지고 침 뱉기 뭐 하니까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핸드 트럭으로 이렇게 막 옮겨가지고 이만큼 싸놓고 보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그리고 막 그 구멍 들어가서 철 해놓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서류를 보는 케이스들도 없고 없지. 네? 다 디지털 인터넷으로 혹은 뭐 온라인 상황에서 보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의 서류를 보는 사람이 없지요. 없죠. 법조인 말고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들 젊었을 때는 손으로 일일이 쓰니까 네. 많이 안 썼어요. 네. 딱 필요한 것만 쓰는데 네. 이게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옮겨 붙이기를 하니까 네. 길어지는군요.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이만해도 볼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요? 근데 당사자한테 우리 이렇게 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지금은 솔직히 변호사가 아주 짧게 쓰는 변호사가 잘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판사한테는 좋은데 당사자한테는 왜 일을 이거밖에 안 했냐 소리 들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변론이라든지 의사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진료를 오래 하고 뭐 해야지 보자마자 뭐 약 주고 하더니 나중에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은 내 이럴 줄 알아서 하고 또 불평이 나오니까 적당한 시간을 또 숙성을 시킨다 이제 그렇게 전문직들이 약간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대법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게 변론이라든지 이게 짧다고 일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거 다 물리 아무리 생각해도 물리적으로 저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령 있게 잘 봐야죠. 예.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이 사실 그 유튜브 구독자 혹은 법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법관으로서 또 대법관님으로서 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안한 조언을 한마디 좀 주십시오. 예. 법률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상식에 바탕을 둡니다만 그 상식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법률이 자꾸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이 옳다고만 고집을 하지 말고 예. 왜 상대방은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그렇구나. 해보면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저 이제 조언을 받은 것이 화해나 중재를 붙이는데 내가 옳다고 하고 나는 양보 안 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은 당신이 욕심 부린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손해다 100을 받아야 되겠는데 90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딱 형평에 맞게 네. 하는구나 해가 응한다는 겁니다. 네. 둘 다 손해를 보든다고 해야 그게 공평한 것이지 나는 요 정도가 딱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가 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것인데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뭐 평생 한 번 안 볼 사람이면 몰라도 또 만나보고 하면은 자기도 알아요. 나중에 아 그때 내가 좀 억지서가 좀 더 받았다 하면은 또 무슨 기회가 오면은 또 자기가 좀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도 좋고 또 분쟁도 아주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사실 뭐 법원에 갈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죠. 병원에 병원과 법원 이 법조인과 원들이 의료인은 문제야. 안 만나는 게 좋죠. 그것도 병원은 자주 가면 안심이 되잖아요. 의사 한 번 만나고 오면은 1년간은 또 안심이 되듯이 또 가까이 자꾸 두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키우지 마시고, 예. 뭐 이렇게 걱정될 게 그래서 있으면 처음에 해결하면은 서로 비용이 적게 그러니까요. 되고 되는데 예. 서로 이제 골마 버리면은 어렵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시고 또 법률적인 지식이 좀 있으시면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한 일인지 또 지나쳐도 되는 일에 대한 판단이 있을 텐데 그냥 이걸 사회적인
예, 상식으로 갔다가 접근하다가 보면 의외의 일이 좀 커지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요 차산 선생 법률 상담소 이 유튜브를 좀 보시면 대법관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언 해주셔서 아이고, 예, 감사드리고 좋은데 유튜브도 초청해 주셔서. 예 1년 안에 100만 유튜버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10만 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좀 주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드는 프로그램인 거 다 아시죠? 예, 투자로 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따뜻한 위로의 노래와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 밑으로 흐르는 저희 3프로의 공식 이메일이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분들께는 좋은 책도 여러분 가정으로 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태풍도 가고 또 이 가을이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시장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이 주말 이틀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편안하게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또 월요일 날 저는 아침 방송으로 건강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프로 상담소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변함없이 여러분 이분들과 인사를 같이 드리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